TKMS는 사실 잠수함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제 니네들이 이겼으니까 한국만큼 해야 된다. 전체적인 규모와 수준 면에서는 한국의 상대가 안 됐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동남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다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직접 잠수함도 캐나다를 보내고 뭐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특사도 파견하고 막 그랬었는데 안 됐어요. 이거 캐나다는 우리 한국을 가지고 논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캐나다가 후회할 것이다, 캐나다가 쿵쿵 다친다 이런 말씀하는데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하나 또 캐나다 국민이라든가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토의 동맹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역시 이제 캐나다 잠수함이 한국이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지금 탈락을 하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사과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마크 카니 총리는 어떻게 말했냐면 한국과 독일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지 매우 힘들었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승자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아주 작은 차이로 우리가 이제 독일에 거의 이길 뻔했는데 나토 동맹이라는 점이 좀 중요했다. 라는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한국 잠수함 수출 가능성이 밝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가 경주에 온 다음에 그 울산에 들려가지고 우리 장보고3 잠수함 실제로 시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봄에는 진해에서 출발한 이 그 도산 안창호함이 하와이를 거쳐가지고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 해군이랑 합동훈련도 했거든요. 이건 독일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능력, 즉 독일은 지금 개발 중인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실전 능력 홍보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독일이 막바지에 몇 가지 카드를 꺼낸 게 좀 우리한테는 좀 아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 카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납기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TKMS 독일 회사는 그 노르웨이랑 같이 212 CD 잠수함이란 걸 만들었고 이 212 CD 잠수함을 캐나다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이 쓸 잠수함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원래 계약대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독일은 캐나다에 2036년 이후에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르웨이 정부랑 독일 정부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은 지금 당장 잠수함 없어도 돼. 우리가 쓸 거를 캐나다에 먼저 주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와 이게 이제 안보상으로 좀 리스크를 좀 지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삼국 동맹이 만들어진 셈이 되는 거네요. 네, 독일,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은 이제 독일 해군과 노르웨이 해군이 만든 물량이 캐나다가 먼저 받아간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그 렌트카, 공유 자전거 뭐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독일이 약속하기로는 캐나다가 잠수함 12척을 사고 독일과 이제 노르웨이랑 같은 잠수함을 사면 사실상 한 나라의 군대처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캐나다의 무슨 해안가에 어디 뭐 러시아 배가 오거나 위협이 생겨서 잠수함을 출동해야 되는데 캐나다 해군 잠수함이 작동을 안 하면 독일과 노르웨이의 212 CD 잠수함이 출격하고 유지보수 정비 이런 것도 한 나라만 딱 각각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세 나라가 합동으로 하겠다. 여기다 작전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무기를 같이 쓰는 이런 수준의 제안을 한 게 우리가 좀 그걸 따라할 수는 없었은 그 제안이 그러니까 독일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고 그냥 동맹 자체를 팔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독일의 주장대로라면 네. 독일 잠수함이 만약에 이제 독일의 안보 위협이 좀 급하게 났는데 캐나다가 도와달라면 그 독일 거 모아둬가지고 캐나다로 가야 돼요.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의 그 파격적인 동맹을 능가하는 공동 운영이라는 걸 제안한 게 아무래도 아쉽지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된다고요? 네, 그렇죠. 이 독일과 그 노르웨이가 이런 제안을 원래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 흔히들 그 페인을 이야기할 때
나토 깐부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은 들러리고 독일, 캐나다, 독일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훈련 체계라든가 운전 체계 그리고 원래 작전 구역이 전혀 다릅니다. 당장 이제 지구본을 들어서 그 세 나라의 영토를 보면 알겠지만 세 나라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다 북반구에 있지만 독일과 노르웨이는 그 북해라는 아주 이제 좁은 해역, 아주 저기 러시아 근처에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쓰는 거고 캐나다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러니까 영해 기준으로 한 세계 2위나 3위쯤 될 겁니다. 해안선이 굉장히 길죠. 예, 캐나다가. 땅만큼이나 이 바다도 엄청 넓고 이런 데 담당하기 때문에 그 두 세 나라가 각각 특성이 너무 달라요. 이런 데도 불구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독일이 한 건 다 약속인데 여기 또 이제 캐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할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입찰을 할 때는 그 RFP라는 걸 발행합니다. 뭐 자동차를 사고 싶어, 뭘 사고 싶어, 집을 사고 싶어 이런 거를 입찰을 한다 했을 때 제안서를 주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안서가 RFP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캐나다 정부는 이 RFP를 받지 않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간략한 요약본 너네 나라가 캐나다에 잠수함을 팔 때 뭘 해줄 거야? 이런 계약서가 훨씬 더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계약을 못 지키거나 수정을 해도 캐나다가 좀 항의할 부분이 적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사실 이것이야말로 유럽 중심의 안보 전략을 마크 카니 총리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독일에 특혜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청와대 인사분들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서실장님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캐나다 잠수함을 한국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산업적인 혜택, 군사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확약을 했어요. 정식으로 캐나다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언론에다 이야기하고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거죠. 그 계약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캐나다의 그 수소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소 자동차, 특히 수소로 된 화물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 그리고 알고마 스틸이라 해서 캐나다의 철강 회사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산학 협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캐나다의 그 잠수함 유지 보수 정비 이런 것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엄청 자세하고 세밀하게 했는데 독일은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잠수함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거 제안하는 게 조금 불확실할 수밖에 막연한 없는 것 거죠. 같은데요. 네. 독일의 제안이라고 하는 게. 네, 물론 이제 독일도 나름대로 독일 기준으로 많이 열심히 캐나다를 그 꼬실 수 있는 쉽게 말하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가령 이제 그 캐나다에는 로키드 마틴 캐나다에서 본사는 미국인데 캐나다 지사가 안에 있는데 거기서 나는 제품들이 그 전투함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투 체계라는데 독일 해군이 앞으로 30년 동안 그 구매할 군함은 다 캐나다제 그 전투 체계가 들어가요. 뭐 이런 거든가 아니면 이제 캐나다산 철강으로 뭘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나름 했는데 전체적인 규모와 수준 면에서는 한국에 상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을 선택한 덕분에 기대할 수 있는 산업적 이익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 그 계약을 다 지켜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한국이 탈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화오션이 캐나다에다가 뭐 대학에 학생들 훈련도 시켜주겠다, 조선소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철강에다가도 투자를 하겠다 여러 약속들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캐나다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요? 화가 날 것 같은데 황당하고. 많이 실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캐나다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도 이제 니네들이 이겼으니까 한국만큼 해야 된다 이런 압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또 캐나다의 특이한 그 정치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과 캐나다 그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좀 많이 투자해 줬다는 게 캐나다 철강 기업 알고마 스틸과 최대 3억 4,500만 캐나다 달러의 비용을 들어서 투자를 해서 캐나다의 현지 제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MOU 같은 것도 제거했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학에 대한 협력과 이런 걸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마크 카니 총리가 독일을 선택했다는 거는 캐나다에서 퀘벡 그러니까 프랑스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국어가 두 개입니다. 영어랑 프랑스어.
특히 이제 퀘벡주 같이 그 좀 동부 대서양 해안 쪽에 있는 그쪽 사람들은 유럽과 원래 친하게 지내고 말도 이제 영어 안 쓰고 그래서 친유럽 쪽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알고마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5 연안에 있고 그 영어를 쓰는 지역구 이런 쪽에 있는 그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정치인과 정계 입장이 봤을 때는 마크 카니 총리가 독일과의 잠수함 계약을 했다. 이거는 너무 동부지방 애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퀘벡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게 좀 있나요, 그쪽이? 물론 이제 동부 사람들도 백인이 많긴 한데 그 지역적인 갈등이라고. 그래도 영어를 쓰는 사람은 좀 그런 백인 우월주의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캐나다에 직접 가보진 않고 캐나다 사람 만나봐서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네.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적인 문제로 이렇게 할 거면 독일과 재협상을 해서 독일이 좀 더 캐나다에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아마 캐나다는 요것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한화도 말이죠. 거기다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높여놓고 MOU도 체결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화내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캐나다 시민 입장에서는 한국한테도 투자를 받고 독일한테도 투자를 받고 이게 제일 베스트인 거는 맞죠. 이 국가 간의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진 못하고 MOU 자체도 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전제로 이제 전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그냥 뭐 하던 대로 해줘 MOU 진행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제가 지금 영어권 사용자, 프랑스어 사용자 그 캐나다의 그 정치적 특성 이야기를 했는데 대서양파, 태평양파가 있습니다. 대서양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을 중시해야 된다는 파랑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캐나다의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 중시라는 동부 쪽이 사실 우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을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캐나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이번 잠수함에서 떨어뜨렸다고 뭐 단절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협력해야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위한 배려라든가 추가적인 사업들을 잠수함 사업에서는 이미 일단 탈락을 시켰더라도 할 가능성이 많다. 캐나다가 지상무기도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탱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캐나다가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장갑차 자주포 공장을 캐나다 선지 건설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거기에 보류가 됐어요. 근데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잘 지내고 이러려면 이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구매라든가 협력을 더 높여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언제 될 것인가? 솔직하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되긴 어렵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과 계약을 해서 한국을 버릴 수가 없고 그 태평양에서의 자신이 협력할 수 있는 국가로서 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추가적인 무기 도입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방위산업 협력 관련해서 한국한테 손을 빌릴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폴란드가 보니까 한국산 지상무기를 뭐 잔뜩 뭐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는데 또 잠수함은 보니까 스웨덴 제 걸 들여왔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두 가지 실패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제한을 내 가지고 생산 납기라든가 아니면 이 제한 그 산업협력 요적 약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랑 이제 스웨덴 정부 간에 또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니네들이 잠수함 4척을 사면 공짜로 잠수함 1척을 주겠다. 한국과 스웨덴이 둘 다 약속을 했는데 한국은 209급 장보고급이라 해가지고 사용한 지 한 30년 됐지만 얼마 전에 최신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좀 성능 개량을 한 이 잠수함을 공짜로 하나 주겠다 했고 이러니까 스웨덴이 가진 잠수함 중에 걔는 A로 시작합니다. A15, A17, A19가 있는데 원래는 A17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은 걸 준다 했는데 그 좀 한국한테 좀 밀릴 것 같으니까 A19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 겁니다.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짜로 주겠다는 잠수함은 2, 3일에 한 번씩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얘는 2주 동안 재충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덤이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걸로 해서 졌던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캐나다가 독일을 선정했는데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인 거죠? 최종 계약이 아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2018년 이내에 최종 계약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건 결국 협상을 먼저 하되 협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차순위 후보한테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독일과 캐나다가 같은 나토 회원국이라서 협상을 잔뜩 했다가 이제 너네들 안 사 이러면 또 캐나다는 또 독일을 달래줘야 돼요.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이루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독일이 정상적으로 갈 것이 맞다. 그런 걸로 예측을 한 게 좀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고배를 마셨는데 이게 앞으로의 잠수함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인도랑 캐나다 사업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국제 그 잠수함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수출한 나라는 미국은 핵잠수함을 수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독일, 한국 요 나라들이 경쟁을 한다라고 사실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독일, 중국, 한국. 근데 네. 중국도 이제 사는 나라가 한정돼 있으니까 사실상 프랑스, 독일, 한국이 항상 경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요 관점에서 이제 독일이 캐나다의 잠수함 12척을 이미 계약하고 그다음에 인도랑도 계약을 한 9척 정도 할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납기를 더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이 없다. 그걸 어떻게 다 만들죠? 예, 실제로 그거를 다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현지의 우려가 많고 네. TKMS는 사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저런. 네. 지금 이번 주엔 다시 올랐는데 선정하고 2주 동안 거의 15%가 떨어졌어요. 이 납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업체랑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 OEM이라고 하죠. 막 공동 제작 비슷한 뭐 그런 거를. 그래서 외주 제작 이런 것들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규 시장 진출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독일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이제 프랑스랑만 이제 경쟁해서 이기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도 사실 수출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독자 IP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독일한테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만든 잠수함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독자 IP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 장보고 3 잠수함이 이 독자적인 설계랑 고난을 지적재산권을 가지는데 아하. 이탈리아는 자기가 하고 자기도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독자 IP가 없고 프랑스랑 한국만이 독일과 경쟁할 수 있는 그 지적재산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독일이 캐나다에다가 잠수함을 12척이죠? 네. 12척을 납품해야 함으로 인해서 독일은 이제 꽉 묶여버린 그런 셈이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아직 슬롯 그러니까 생산 슬롯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동남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그 잠수함 사업에서 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산 여력이 많습니까? 그 슬롯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잠수함 그 건조 조선소는 이제 2군데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한 나라에 2개가 있는 거 중국,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데는 그 나라에 잠수함을 조선 건조할 수 있는 도커가 하나, 회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랑 이제 하나오션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 자체는 일본과 견줄 수 있는데 일본은 또 잠수함을 수출이 추진을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엄두를 못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상 그 수출 국가 잠수함들한테는 생산 능력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또 따로 이제 봐야 되니까요. 프랑스와 한국과의 경쟁 네,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 이제 전개가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미국하고의 관계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10척을 만들어줄 수 있겠냐 뭐 그런 제안을 또 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랑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상과 회담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 한국은 당연히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답신을 했는데 사실은 법적인 약간 이제 장벽들이 있습니다. 뭐 존스법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 알려져 있는 거 말고도 한 2-3가지 법을 고쳐야지 한국이 미국에다가 직접 전투함을 수출할 수 있어요.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군함은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하원에서 그 약간 트럼프가 배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으려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가 상원에서 너 이렇게 100%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 그 결의안이 수정되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또한 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 대부분이 있지만 대통령령을 트럼프가 내린다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서 사실은 탑다운으로 결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미군에 줄 배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척을 만들 때 미국이 수요를 확실히 보장하고 주문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그 반대요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엔 한국은 그거를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허락만 한다면 그런 걸 잘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열척을 만들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고 최근에는 뭐 정보 요청서까지 뭐 그 우리나라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구체적으로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제 한국이 군함 건조 능력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고위급 대표단이 와서 한국 조선소들을 견학했고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큰 조선소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말고도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이제 SK 페노션 같이 좀 중소조선소들 요들도 군함을 만들거든요. 이것도 다 보고 갔습니다.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애들. 이 말인즉슨 한국을 소형 전투함까지 좀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전투함에 대해서 수입해가지고 미국 해군이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거고, 그리고 또 한편 그 골든돔 함선이라고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에서 그 미국의 골든돔 계획,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를 할 때 쓰는 군함가 이제 전투 해군 소속 함정을 하나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계약이 됐어요. 요게 이제 필리 조선소가 이제 하나에 인수되고 난 다음에 첫 그 해군용 계약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한국 군함이 미국에 수출되는 거 요거를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미국 해군하고 한국 해군이 합동 훈련을 또 했어요. 림팩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한국 해군이 해상 구성군 사령관을 맡았다. 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해상 구성군 사령관이 뭡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 림팩이 뭔지 이 설명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 26개국이 참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합동 훈련입니다. 26개 나라예요. 네, 전 세계 해군들이 그 사실상 태평양에 있는 모든 나라 해군들이 참가하는 네. 이 좀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이고 여기서 각자의 기량을 좀 뽐내요. 해군 함정들에서 제일 좋은 배들을 보내가지고 그 영화 보면 이제 배틀십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 림팩 훈련 기간 동안에 갑자기 외계인이 침공하는 그래서 이제 태평양에 있는 해군들이 함께 이제 적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 영화입니다. 요게에서 사실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여기 그냥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배를 격침시키는 것도 하고 훈련하면서 각 나라들의 성과를 많이 측정하는데 원래 림팩에 우리가 정말 옛날 그러니까 이제 한 1990년대 초반에는 1000톤, 1200톤짜리 정말 그 구형배 이런 것들을 끌고 가서 위상이 너무 약했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해군력을 꾸준히 향상시킨 결과 뭐 이지스 구축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장보고 3 잠수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고 위상이 높아진과 동시에 이 해상 구성군 사령관 이게 훈련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을 받은 겁니다. 해상 구성군이 뭐예요? 구성군이라는 건 이제 그 영어로 하면 태스크포스라고 하는데 정해진 그 대대, 중대, 연대처럼 딱 우리 연대는 몇 명이 있고 탱크가 몇 대고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직과 그 장비를 유연하게 바꾸는 걸 구성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림팩 훈련을 하는 조직의 사령관, 그래서 훈련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국이 맡은 것이고 이거는 한국 해군의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맡았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네요. 맞습니다. 태스크포스를 맡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훈련 주도 지휘관뿐만 아니라 이번에 훈련에서 뭐 실제 군함을 격침시키는 때 미사일 발사하거나 미사일 방어 훈련, 그래서 적이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모든 배들이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이 탄도미사일 어떻게 막을까 이렇게 훈련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참여도 하고 지휘도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높은 위상을 좀 알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이 이런 거를 좀 하니까 또 한국이 이런 걸 참여하는 게 전쟁 연습이라고 괴뢰를 하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 의견이 다른 부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북한이 한국이 군사훈련이나 이런 성과를 낼 때 비난하는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면 이런 표현을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해군 함정 관련된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해군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